두 분이 질문하신 건데 2차 폭락이 올까요? 라는 이야기랑 그 다음에 집값이 떨어져야 하는 게 상황도 맞고 명분도 맞는데 인지 못하는 수요자 때문에 안 떨어질까 걱정이 된다. 그러니까 비슷한 이야기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안 떨어질까 걱정이 되니까 과연 2022년에 한번 폭락을 했는데 지금 올라가진 않더라도 보합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요거는 문재인 정부 때 집값 올라갈 때 많은 언론들,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중학교 교과서에서도 나오는 수요 공급의 논리를 모른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그렇게 까면서 이야기한 건 공급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수요적인 측면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때 집값이 올랐던 이유는 실수요도 실수요지만 가수요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죠. 가수요는 이야기하는 투기 수요죠. 왜 가수요라고 하느냐? 실수요는요, 이 부동산을 사가지고 내 이 집을 사서 직접 이용을 할 사람들. 그런데 투기 수요 같은 경우는요, 집값이 떨어지거나 전세가가 떨어지면 안 들어오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실수요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 실수요 입장에서 생각하기에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좋지가 않다. 첫 번째, 자,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거래량이 늘어났는데요, 실수요가 늘어난 거 아닐까요? 그런데 그냥 우리 서울 위주로 생각을 해봅시다. 그랬을 때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에서 부동산 거래 정보 거래 현황 들어가시면은 검색을 했을 때 자, 6월에 4,000건 안 나왔어요. 6월 이제 신고 끝났는데 3,848건이 나왔죠. 많이 늘었잖아요. 이때 봐봐라. 600건인데 6배 이상 늘었어.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는 기사를 굉장히 자극적으로 쓰지만요, 실질적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량 언제부터 언제까지? 여기 나올 수 있는 기간의 최대인 2006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 아파트 월 평균 거래량은요 6,000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보다 사는 사람들이 3분의 2 토막이 났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그만큼 사람들이 못 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부동산 시장에 실수요보다 가수요가 어느 정도 흘러들어오고 있다. 왜? 세금 깎아주니까. 그러니까 가수요가 흘러들어오게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세금 깎아주면 돼요. 양도세 깎아주고 보유세 깎아주고 취득세 깎아주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첫 번째, 거래량 자체가 거래량 폭증이라고 하지만 요것은 그냥 기저효과일 뿐이고요. 그래서 거래량이 늘어나서 수요가 늘어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수요가 이만큼 늘어났는데 공급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라는 게 들어가고 있는 거. 공급은 지금 이런 기사들이 많이 떠요. 여기 또 인허가 착공 급감, 공급 부족 우려 계속 이런 기사들 다시 또 자극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는 아실에 가서 봅시다. 매물 증감 매매만 볼게요. 기도별로 서울. 자, 조금 줄었긴 한데 봤을 때 여기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요때 이렇게 확 줄어드는 건 뭐 때문이다? 허위매물 신고 때문에. 허위매물에게 이제 과태료를 매기겠다고 했죠. 그래서 요때부터 요 정도가 평균 매물로 한 4만 건 가량이 됐었는데 지금 매물의 수는 어느 정도요? 조금 줄었다고 하더라도 6만 7천 개입니다. 정확히 안 보이니까 밑에 내려갑시다. 6만 7천 개죠. 지금 매물은 6만 7천 개다. 즉 공급이 늘었다는 거죠. 매물도 공급입니다. 매물도 공급이에요. 공급이 쌓였다는 거예요. 수요 대비로 공급이 많이 쌓였다. 그러면은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느냐, 심리만 자극하면 수요가 늘어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KB에서 발표되는 주택 구입 잠재력 지수, 이게 4.1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지금 100명 중에서 4명만 살 수 있다는 소리예요. 이거 자체가 수요가 불가하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지금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온다. 이게 투기가 가능했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고요. 과거 데드캣 바운스 나고 제일 많이 떨어졌을 때가 2009년 4분기에 14.2. 그래도 과거에 데드캣 바운스 났을 때는 14명은 살 수 있었다. 근데 지금 4명밖에 못 사요. 그 다음에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게 PIR.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2021년 정점을 찍었을 때 PIR이 우리나라가 18.5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1990년대 일본 버블 때 18.2까지 올라갔어요.
14.2도 났죠. 그러니까 그때 결국에는 데드캣 바운스 났다가 다시 떨어졌고, 결국에는 언제 바닥을 찍었느냐? 46 이 정도까지 올라갔을 때 바닥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데드캣 바운스도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당시 일본 버블 때 PIR이 18.2였는데 지금 우리나라 PIR이 18.5예요. 아니,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좀 떨어졌고. 근데 일본 버블 때 18.2예요. 일본 버블 때보다 거품이 더 꼈다는 거예요. 그런데 멍청한 인간들이 저런 자료를 갖다 주더라도, 아, 일본 버블은 워낙 심해서 그랬던 거고 우리나라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아니에요. 우리나라 아파트 버블이 더 심했어요. 그리고 지금 많이 떨어져서 어디까지 떨어졌냐? 10.3. 원희룡 장관이 주택 PIR은 10에서 12 정도, 서울의 PIR은 10에서 12 정도가 적당하다고 했는데 10.3이야 이제 다 떨어진 거 아니야? 바닥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KB에서 지표를 변경을 했죠. 지표를 변경해서 2019년에 한번 지표를 변경해서요, 한 1년 정도 낮추고, 그 다음에 22년 11월에 지표를 한 번 더 변경하면서 요때 한 5.9년을 깎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요거 더하면은 현재 PIR은 17이 넘어간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한 10 정도까지는 떨어져야지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집을 살 수 있지, 17이라고 하면은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게 된다는 소리예요. 왜냐? 10 정도 떨어졌더라도 7년 더 모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10 정도 됐을 때 10배 정도 된다고 하면은 한 5배 정도까지 모으고 5배 정도 대출을 받아서 사는 건데, 요렇게 살려면 한 8.5배 정도까지 모으고 8.5배를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요 대출이 감당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그래서 지금 PIR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를 해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어떤 상황이었냐? 자, 10억에서 12억까지 올라갔던 게요, 내가 자본을 한 5억 가지고 있어요? 6억 가지고 있다고 해봅시다. 6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전엔 그냥 10억짜리 살까 말까 했는데, 여기서 이제 금리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대출 한도를 높여주고, 그러니까 내가 6억 가지고 10억짜리 집을 살 수 있었는데 한도를 높여주니까 어떤 상황이 됐냐? 3억 가진 사람들도 10억짜리 집을 살 수 있게 됐어요. 초이노믹스가 70%까지 대출을 해주게 됐으니까. 그 상황에서 금리를 계속 낮춰줬죠. 그러니까 난 6억 가지고 4억 대출을 받는데 원리금이 한 200만원 정도 나와. 근데 내가 한 500만원 벌어요. 한 200만원 정도 딱 감당하고 살 정도였는데 금리를 낮춰가지고 원리금이 한 150만원밖에 안 나와요. 그럼 450만원 버는 사람도 생활비 300 정도 들어간다고 했을 때 450만원 버는 사람도 들어올 수 있죠. 그러니까 수요가 급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억짜리가 왜 12억으로 올라갔느냐? 10억짜리 살 수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 매물이 100개 있었는데 10억짜리 살 수 있는 사람이 100명 정도 돼서 이게 정상적인 가격이었는데, 여기에 갑자기 사람들이 한 200명 정도가 더 유입이 돼요. 그러니까 매물은 100개인데 살 수 있는 수요가 300명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간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해 봅시다. 지금은 어때? 일단은 DSR, 주담대 차주의 DSR이 60%라고 그랬습니다. 얘를 40%까지 낮춰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했을 때 왜 2022년부터, 정확히 엄밀하게 말하면 2021년 8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거래량이 없었냐?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2021년 7월부터 DSR이 시행이 되고 8월부터 대출 총량 규제가 시행이 됐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6억을 가지고 4억을 더 빌려서 10억짜리 집을 살 수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대출이 한 2억밖에 안 나오고 이러니까 8억짜리 집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이번에 100명이 있었는데, 왜냐면은 그 이상 되는 사람들, 12억, 10억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위로 올라가가지고 집값을 올려버렸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한 40명으로 확 줄어버려요. 그럼 팔려는 사람은 100개가 있어가지고 가격이 유지됐던 건데 100개가 못 팔고 60개가 과잉이 된 거죠. 지금 매물 쌓이고 있는 게 딱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대출 총량 규제하고 그 다음에 2022년에 본격적으로 7월부터 DSR이 본격 시행이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10억짜리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요 8억짜리 집밖에 살 수가 없게 되었다 라고 한다면은 10억짜리 집이 8억까지 떨어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거품이 쌓이던 시기에는 대출도 풀어주고 그 다음에 유동성도 풀려있고 그 다음에 이자도 낮춰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났다면 지금은 반대로 되어가고 있다는 사람이죠. 이렇게 되어가고 있던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2023년 1월 30일에 특례 보금자리론을 풀어줬죠. 이게 다른 거 다 둘째치고 금리 둘째치고 딴 거 다 둘째치고 DSR을 우회했기 때문에
자, 5억짜리 집을 살 수 있던 사람들이 4억밖에 집을 못 샀는데 특례 보금자리론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6억까지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DSR을 우회해가면서.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요 가격대의 아파트들이 어디에 퍼져 있다? 경기도에. 근데 이 경기도에 퍼져 있던 것들을 누가 많이 샀다? 다주택 투기꾼들이. 그래서 다주택 투기꾼들 중에서 일부는 현금화, 그리고 일부는 똘똘한 채로 옮겨간 거죠. 그래서 이 현금화한 것들이 늘어나니까 지금 100조 초과 예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현금화했어요? 그래서 예금에다가 박아놨어요? 보통은 어디다 투자할까 하면서 요구불 예금 같은 데 넣어놓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는 안전자산으로 옮겨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예금을 옮긴 거예요. 이유를 더 주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집값이 더 올라간다고 하면은 다시 들어올까요? 아니요. 이 사람들은 떨어진다고 예측했기 때문에 팔고 현금화해서 다음 바닥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똘똘한 채로 들어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뭐 강남권이나 그 다음에 용산 뭐 이런 데를 올리고 있는데, 요게 왜 이렇게 됐느냐? 그 전에 신고가 장난질을 쳤기 때문이죠. 신고가 장난질을 쳐가지고 지금 보면은 강남권, 특히 저번에 저희 압구정 한번 봤었죠. 압구정에 있는 신고가 아파트들이 1월에서 4월 정도에 신고했던 신고가 아파트들이 7월이 되었는데도 등기가 없더라. 근데 신고가를 찍었다고 하니까 저때 수익을 올린 사람들 중에서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고 막 집값 떨어지는 것도 겪어본 사람들은 알죠? 지금은 현금 할 때구나. 그런데 그걸 안 겪어본 사람들은, 내가 한 2011년부터 한 2013년, 2014년 이때부터 내가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를 들어가고 그때부터 알아가지고 그때 시작한 사람들은 하락장이라는 걸 몰라요. 왜냐면 내가 경험해왔던 부동산 시장은 계속 상승장이었으니까. 그러다가 폭등장도 있었어. 그러니까 무조건 허리띠 졸라매서 집 사고 집 사고 집 사서 부자 되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일부는 진짜로 당신들 빨아먹으려고 하는 경우고, 일부는 본인이 직접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번에 막 한 2014년, 막 17년 막 이때 샀던 것도 처분해가지고 모아서 똘똘한 채를 사겠죠. 강남권은 그래도 계속 오르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해가지고 신고가에 추격 매수가 붙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거는 한계가 있죠. 왜? 특례 보금자리론이 2월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썼고, 그 다음에 3, 4, 5, 6 하면서 점점 규모가 줄어들고 있죠. 그 규모가 줄어드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그거 받아가지고 살 수 있는 수요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방금 이야기했던 이 압구정 뭐 신고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신고가가, 강남 신고가가 늦은 이유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자금 조달이 어려워서 막 8개월, 12개월 이렇게 자금 조달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등기가 아직 안 난 거다. 이 말이 성립한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옛날에는 3개월이면 자금이 마련됐는데, 요즘에는 저런 집 사기 위해서, 강남집을 사기 위해서는 8개월에서 12개월 정도의 자금을 조달해야지 겨우겨우 맞출 수 있다. 즉 예전보다 그 집을 살 수 있는 수요가 없고 진짜 무리해서 맞추는 수요들밖에 안 남았다 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 수요들이 과연 3개월 뒤에 등기 칠 수 있을 때 그만큼 수요 있을 때만큼 효과가 나올 것이냐? 이게 전혀 나올 수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게 신고가가 장난질이 아니고 자금 조달 계획이 그렇게 잡혀서 그런 거지, 신고가 장난질이 아니다 라는 것도 설득력이 없는 게, 왜냐면 그만큼 돈을 구하기가 힘들어졌고, 그래서 그렇다는 건 수요가 줄었다는 소리인데 어떻게 집값이 올라갈 수가 있겠냐? 몇몇 낚인 사람들이나 그런 거에 낚이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전에는 한 100채가 있었을 때 요거에서 살 수 있는 수요가 한 300명은 돼야 돼요. 한 300명 중에서 200명은 관망, 그리고 100명이 산다. 그러면 이게 가격이 유지가 되는 거고, 그런데 만약에 막 집값 올라간다고 부추겨가지고 100명은 관망하고 200명이 매입을 한다. 그러면은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수요가 80명도 안 되는데 이 중에서 한 60명은 관망하고 한 20명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물이 계속 쌓이는 거지. 그리고 요 20명 사가지고 요 수요도 점점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인지 못하는 수요자가 있더라도요, 수요자 여력을, 이 집을 살 수 있을 때는 이 정도 여력은 있어야 돼. 이 기준점이 높아져 버렸기 때문에 그 집을 살 수 있는 수요가 굉장히 많이 줄어서 그 중에서 몇 명이 아직도 오를 거구나 하고 들어가는 거고, 몇 명은 관망하고 있겠고, 그런 상황인데 들어가는 사람들조차도 수요가 확 줄어버렸다. 그런데 어떻게 집값이 계속 올라갈 수 있고 2차 폭락이 안 올 수가 있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여러 가지 지표들이 감당 가능한 집값이 아니고, 이 상황에서 가계부채, 부실채권은 늘어나고 있고, DSR은, 주담대차주의 DSR은 평균이 60%가 넘어간다. 그리고
집값은 아직도 굉장히 부담돼서 다음 나보다 더 바보를 찾기가 쉽지가 않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2차 폭락이 올 것을 예상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